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맞은 새해 아침이었다고요. 63세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씁쓸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털어놓게 되네요.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63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2019년 1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정민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여보, 가슴이 좀 아프네. 그게 정민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얗게 비어있는 공간만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민이가 평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카페 단골 손님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던 여행자들, 동네 이웃들, 모두 진심으로 슬퍼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결국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혼자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잠들었던 침대에서 이제는 혼자 누워야 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25년간 운영해온 카페 들꽃 향기와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속 운영하려고 했어요. 정민이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카페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중에 손님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해야 했고 청소며 관리며 모든 걸 다 해야 했거든요. 6개월을 버텨봤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선영 언니,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단골 손님이었던 김미경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혼자서는 힘들어서. 카페 문을 닫는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민이와의 추억들이 그 공간 곳곳에 스며 있었거든요. 첫 손님을 맞았던 날의 기쁨, 함께 웃고 떠들었던 저녁들, 손님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이야기들. 여보, 미안해.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었어. 빈 카페에서 정민이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이 매입해 주셔서 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선영아, 요가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 이웃에 사는 김순자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요가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해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슬픔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게 저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나서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 사서가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카페를 운영할 때는 워낙 바빠서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하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게 새로웠어요. 선영 씨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 모임 리더인 최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읽고 있던 소설의 주인공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관점이네요. 경험이 독서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회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고 다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이혼을 한 분,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죠. 제게는 2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준석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은영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고요. 정민이가 살아계실 때는 자주 연락하고 지냈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연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때?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라.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 실제로는 바쁘다기보다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마운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일상이 있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만나는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집안일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정민이가 있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TV만 켜놓고 혼자 먹어야 했어요. 오늘 요가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줬는데 혼자 중얼거리다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뭔 소용인가 싶어서요. 저녁을 먹고 나면 더 길었습니다.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금세 졸음이 왔어요. 그렇다고 너무 일찍 자면 새벽에 깨서 뒤척이기만 했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앞으로의 인생인가?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막막하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독서 모임에서 친해진 윤미숙 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혹시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새로운 인연이요? 응, 재혼 말이야. 요즘 우리 나이에도 재혼하는 사람들 많거든. 재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왜? 아직 젊잖아. 63세가 요즘 나이로는 젊은 거야. 미숙 언니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2년 전에 재혼하셨어요. 지금은 새 남편분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언니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너랑 똑같이 생각했어.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근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미숙 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영아, 외로움이 뭔지 너도 알잖아. 그 외로움을 평생 혼자 견딜 수 있겠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외로움. 제가 매일 밤 씨름하고 있는 그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한테 미안해요. 정민이 씨가 천국에서 널 보고 있다면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미숙 언니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미숙 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라. 정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 저녁을 같이 먹고 TV를 같이 보고 밤에 옆에 누워 있어줄 사람?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죽은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니.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깊고 어두운 외로움을 혼자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정민아, 미안해. 하지만 너무 외로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두 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독서 모임에 남자 회원이 몇 분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요가 수업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카페에 앉아 있는 혼자 온 남성분들을 보면 저분도 혼자 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아직은 적극적으로 뭔가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놓게 된 정도였어요. 선영 씨,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시는데요? 독서 모임 리더인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뭔가 다르세요. 다른 회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요? 저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시네요. 5년간의 홀로 써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자유롭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 대해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선영아,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줄까? 미숙 언니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 봐. 급하지는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민이도 천국에서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혼자 외로워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걸 더 좋아할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았거든요. 혹시 아직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10년 동안 매주 만났지만 그저 단골 손님으로만 알고 지냈던 분이 어느 순간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다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니, 순진했다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아직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이진호 씨와 처음 만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카페 들꽃 향기를 개업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키가 큰 편이고 단정한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회색빛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깨끗한 와이셔츠에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분은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문학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조용히 읽으면서 가끔 메모도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경, 같은 자리, 같은 주문. 정말 규칙적이셨어요. 선생님은 매번 책을 읽으시네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취미라고 할까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져서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 동안요. 국어 선생님이시라니,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뭘 읽고 계세요? 김은혜 칼의 노래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이진호 선생님 저는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은 정말 성실한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거든요. 가끔 정민이와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사장님하고 문학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정민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해박하셨어요.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국내 작가는 물론 외국 작가들까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책을 좀 읽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어떤 책 읽으셨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엄마를 부탁해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신경숙 작가의 대표작이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학 이야기가 시작되곤 했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세상을 떠나고 카페를 정리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저도 아쉬워요. 선생님 같은 좋은 손님들이 있어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는데, 그날 선생님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계셨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아시는 듯 했어요. 사장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만약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끔 문학 얘기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이진호 전 5고등학교 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선영 씨? 박선영 씨 맞으시죠? 뒤를 돌아보니 이진호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좀 더 늙으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셨어요. 선생님,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5년이나 됐네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오시는 거였군요. 네, 도서관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저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카페 사장과 손님의 관계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였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어요. 그동안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최근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다시 읽고 있어요. 젊을 때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즘 뭘 읽고 계세요?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 이야기, 근황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대화가 그리워서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이번에 읽은 책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감상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여성의 일생을 담담하게 그려낸 것이 좋았어요. 제 인생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세대 여성들이라면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선생님은 항상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도 들려주셨고요. 선영 씨는 정말 책을 잘 읽으시네요. 감상도 남다르고요. 선생님이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원래 감수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책 이야기를 넘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혼자 지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영 씨처럼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어요. 선영 씨도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친근감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도 저녁이 되면, 하루의 끝이 되면 누군가와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지죠. 맞아요. 정민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선생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좋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선영 씨도 오늘 옷차림이 예쁘시네요. 이런 사소한 칭찬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하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게 맞나?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선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미숙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보여. 혹시? 뭐가 혹시요? 좋은 분 만났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니, 뭔 소리예요? 아, 맞구나.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결국 미숙 언니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책 이야기만 하는 사이라고? 그게 다야? 지금까지는 그래요. 선영아, 그 선생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대화 상대일 뿐이에요. 여자의 감이 틀린 적이 없어. 분명히 너한테 관심 있을 거야. 미숙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 선생님도 최근에 옷차림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화제를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혹시 저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가?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63세에도 가능한 건가요? 다음 만남에서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날씨가 참 좋네요. 공원 산책이나 할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카페를 나와서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벚꽃을 보며 제가 감탄했어요. 선영 씨가 더 예쁘신데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한 걸음 더 다가온 말이었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라서.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선영 씨,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생겨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뭐요? 혹시 저희가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저는 선영 씨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대화 상대 이상으로요. 세상에 정말로 고백을 받다니.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일방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서 좋아해 준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정민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을 고민한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카페에서 만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요. 당연히 천천히 해야죠. 저희 나이에 급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3세와 6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설렘은 20대 못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게 정례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어요. 선영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자녀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엄마가 새로운 분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좋은 분이에요? 딸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 아버지만큼 신사적이고 지적인 분이셔.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자녀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선생님도 정말 배려심이 많으셨어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셨거든요. 선영 씨가 편할 때 만나면 됩니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진호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세상이 온통 장미빛으로 보였어요. 63세의 나이에 찾아온 2번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아니, 눈이 멀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달콤한 감정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 너무 큰 결혼식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나이에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히 해요. 저희는 작은 웨딩홀에서 30명 정도만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진호 씨의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딸 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진호 아저씨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다행이에요. 아들 준석이도 축하해줬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호 씨는 신랑답게 멋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집은 너무 작았고 진호 씨 집도 오래되어서 새로 전세를 얻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뷰도 좋고 새 집을 보며 제가 감탄했어요. 선영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좋아요. 전세금은 진호 씨가 대부분 부담하셨어요. 저도 조금 보탰지만 진호 씨가 제가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죠라고 하시면서 대부분을 내셨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희는 진짜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지냈어요. 결혼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호 씨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주시고 신문을 가져다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제가 꿈꿨던 노년의 로맨스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오늘 뭐 하실래요?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빌려볼까 해요. 진호 씨는요? 저는 집에서 좀 쉴게요.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진호 씨는 가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쉬시곤 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TV도 보고 정민이와 살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행복이랄까요? 선영 씨, 결혼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달콤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죄송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뭔데요? 사실은 제가 작은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업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네, 작은 출판사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으니까 교육 관련 책들을 출간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요. 혹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많지 않아요. 500만 원 정도만. 500만 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감당할 만한 돈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진호 씨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니 멋지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진호 씨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가 구상한 사업 계획이에요. A사 용지 5장 정도의 간단한 계획서였어요. 출판사 설립, 교육용 도서 출간, 예상 수익 등이 적혀 있었죠. 잘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네요. 실제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좋은 계획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교육 시장이 좋거든요. 그래요? 잘 되면 좋겠어요. 선영 씨가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진호 씨는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했고요. 5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해서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성공하시길 바라요. 우리 남편이 사업가가 되시는 거네요. 그때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른 부탁이 왔어요. 선영 씨,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업 진행하다가 예상보다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얼마나요? 이번에는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이전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800만 원이요? 네.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남편 사업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결국 800만 원도 드렸어요. 이제 총 1,300만 원이 들어간 셈이었죠.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업이 그런가 보지. 아직까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 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200만 원. 진호 씨,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드디어 제가 의문을 표했어요. 죄송해요. 사업 초기라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럼 빌린 돈도 다 갚고 사업장은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서요. 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4개월 동안 이미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장은 본 적이 없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었거든요. 선영아, 4,500만 원이라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미숙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업 초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업장도 못 봤다고?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선영아, 이상하지 않아? 4,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남편을 믿어야죠. 믿는 것과 확인하는 건 별개야. 사업 계획서라도 제대로 된 걸 봤어? 간단한 건 봤어요. 간단한 거? 4,500만 원 투자하는데 간단한 계획서라니.
미숙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영아, 혹시 사기는 아닐까?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진호 씨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르는 거야. 특히 돈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미숙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호 씨를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진호 씨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영 씨,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또요? 이번에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로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을 거예요. 얼마나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번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2천만 원이요? 그럼 지금까지 총 6,500만 원이 되는데 저도 부담스러워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큰 계약이 성사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무슨 계약인데요? 대형 교육업체에서 저희 책을 대량 주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먼저 책을 찍어야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계약서도 있어요. 진호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계약서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약속드릴게요. 결국 2천만 원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더 컸어요. 6,500만 원. 제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니.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진호 씨는 항상 집에 계셨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한가해 보였거든요. 전화도 별로 안 왔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많이 와야 할 텐데. 그리고 사업 관련 서류나 자료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미숙 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진호 씨, 사업장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투자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언제쯤 정리되나요? 다음 주쯤? 아니면 다음 주?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요? 그게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 있어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요? 아직은 저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서 2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거예요? 아, 그게 외부 업체와 협력해서 대답이 모호할수록 의심은 더 커졌어요. 그날 밤 진호 씨가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만약 사기라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잃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진호 씨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진호 씨,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물론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영 씨가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진호 씨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밤마다 이런 고민이 계속됐어요. 달콤했던 신혼생활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 너무나 잔혹합니다. 특히 사랑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그동안 진호 씨를 믿고 싶어서,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심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호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다가 서재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서랍이었는데 그날은 열쇠를 꽂아둔 채 나가신 모양이었어요. 실수로 열어둔 건가? 원래는 그냥 닫으려고 했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랍 안에 보이는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업 관련 서류라고 써 있는 파일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게 진호 씨 사업 자료구나. 호기심이 생겼어요. 6개월 동안 6,500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파일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 마이너스 3,200만 원, 이 마이너스 2,800만 원, 박 마이너스 4,100만 원, 최 마이너스 1,900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 박선영 마이너스 6,500만 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 62세, 남편 사별 3년 마이너스 카페에서 접촉, 독서 취미 이용, 교육사업 투자 명목. 이 65세, 이혼 5년 마이너스 요가 교실에서 만남, 건강식품 사업 명목. 박 59세, 남편 사별 2년 마이너스 교회에서 접촉, 선교사업 투자 명목. 그리고 박선영 63세, 남편 사별 5년 마이너스 카페 단골 손님으로 10년간 관찰, 문학 취미 이용, 출판 사업 투자 명목. 순진하고 감정적 조장용이. 목표 금액 1억.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단계별 접근범. 1단계 마이너스 우연한 재회 연출. 2단계 마이너스 공통 관심사 독서 활용에 친밀감 형성. 3단계 마이너스 고백 및 교제 시작. 4단계 마이너스 결혼 제한. 5단계 마이너스 신뢰 구축 후 소액 투자 요청. 6단계 마이너스 점진적 금액 증가. 7단계 마이너스 목표 달성 후 이혼 및 잠적. 저는 그저 그의 사업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네 번째 파일에는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수진 씨가 도와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마지막 파일에는 은행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여러 여성들에게서 받은 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돈들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명확했어요. 서류를 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10년간 카페 단골 손님으로 저를 관찰했다는 것.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 순진하고 감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것. 목표 금액이 1억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동안 진호 씨가 보여준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신을 차리고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놓았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랍을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진호 씨가 제가 봤다는 걸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30분쯤 후에 진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집안 정리 좀 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생하셨네요.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고마워요. 진호 씨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그 친절한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배려하는 행동도 모두 다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저녁 견딜 수가 없어서 미숙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이? 진호 씨가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정말? 미숙 언니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증거를 봤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여러 명 당했어요. 세상에. 선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당장 나가. 그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지만은 무슨 사기꾼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당장 나와.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숙 언니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진호 씨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진호 씨가 잠든 후에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행복했는데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 따뜻한 동반자에 대한 꿈, 행복한 노후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미숙 언니 집에 도착해서 자녀들에게 전화했어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은영아,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진호 씨가 사기꾼이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미숙 언니 집에 있어. 지금 가요. 준석이도 부를게요. 1시간 후 2자녀가 모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6,500만 원. 6,500만 원이요? 2자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그날 밤 새 모자는 서로 붙들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진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네, 무슨 이야기요? 직접 만나서 해요.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 재회했던 그 카페였어요. 진호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선영 씨, 왜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걱정했어요. 진호 씨, 네, 저 알아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서랍 안의 서류들 다 봤어요. 진호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다. 서랍을 언제? 어제. 진호 씨가 외출한 사이에 진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게 진호 씨 진짜 모습이군요. 뭘 기대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업이었는데 너무나 태연한 말투였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단골 손님으로 저를 관찰했다면서요? 효율적이죠. 미리 파악해 놓으면 접근하기 쉬워요. 다른 여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영 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들이었어요. 6,500만 원 돌려주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도박에 다 썼죠? 어떻게 쓰든 제 자유 아닌가요? 진호 씨,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시든지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울걸요? 결혼한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는 걸로밖에 안 보일 텐데. 서류가 있어요. 무슨 서류요? 진호 씨가 적은 계획서들, 다른 여성들 명단, 다 사진 찍어놨어요. 이번에는 진호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걸 어디다 쓰실 건가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해서 집단 고소할 거예요. 선영 씨 협상하죠. 조용히 이혼하면 일부는 돌려드릴게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진호 씨가 일어났어요. 선영 씨도 참 순진하네요. 끝까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준석이와 은영이가 함께 왔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사정을 들었어요. 증거 자료는 있으신가요?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서류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주일 후 다른 피해자 3분과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는 요가 교실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신사 같았어요. 저도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신앙심이 깊어 보였거든요. 수법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저는 총 4,100만 원 당했어요. 4명이 합하면 총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꼭 처벌받게 해야 해요.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믿음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없었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매일 밤 자책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번에는 5년 전과 달랐어요.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고 친구들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내니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기 신고를 한 지 3개월 후 진호가 구속되었습니다. 박선영 씨, 피고인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다른 피해자 3분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이진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을 때 법정에 앉아있던 진호를 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총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진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 생각보다 긴 형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것보다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거야. 실제로 진호의 재산을 압류해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6,500만 원 중 1,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전부 잃은 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준석이가 위로해줬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이 있는데.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미숙 언니와의 대화. 선영아, 정말 대단해. 미숙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저도 신기해요. 처음에는 정말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글쎄요.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족들도 있고 언니 같은 친구들도 있고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요. 복지센터에서의 제안.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 저희 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어요. 강의요? 네. 요즘 노년층 대상 사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로맨스 스캠이 심각한 문제예요. 아, 선영 씨처럼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더 현실감 있게 전달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한 고생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미숙 언니와 상의해 봤어요. 언니, 복지센터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 하지만 제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선영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용감한 거지. 자기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거잖아. 미숙 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해보자.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 날 정말 떨렸어요. 복지센터 강의실에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에 로맨스 스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어요. 듣는 분들의 표정이 진지했고 비난하는 시선이 아니라 공감하는 시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10년간 카페 단골 손님이었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교양 있고 신사적인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일주일 만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800만 원. 6개월 동안 총 6,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어머나, 누군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성들도 여러 명 당했더라고요. 생생한 경험담. 여러분, 사기꾼들은 정말 치밀합니다. 하루아침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요.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들이 주 타겟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요. 책임감 있고, 교양 있고, 다정하고. 하지만 일단 믿음을 얻고 나면 돈 이야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가죠.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예방법 안내. 첫째, 너무 빨리 친밀해지려고 하거나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넷째,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질의응답. 선영 씨, 그 돈은 돌려받으셨나요?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전액 회수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사람과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당분간은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강의 후 반응.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영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강의하실 건가요? 그날 강의를 듣고 집에 가시면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덕분에 제가 만나던 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기적인 활동. 그 후로 매월 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노년층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가끔은 같은 분이 친구를 데려오시기도 했어요. 선영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어요. 어느 날부터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냥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다른 기관으로의 확장.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경로당에서도 한번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지역 여성회에서도 꼭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노인대학에서도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상담 활동. 강의를 하다 보니 개별 상담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느 날 60대 중반의 김 여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6개월 전에 좋은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빌려달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난주에 또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생각해 보니까 직장이나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이 상담을 통해 김 여사님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어요. 새로운 동료들,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전화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당해서 온라인 사기 예방 강의를 해요. 우리가 모여서 종합적인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5명의 사기 피해 경험자들이 모여서 안전한 노후 지키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1년 후의 변화.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타격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충실해졌어요. 매주 강의가 있고 상담 요청도 있고 동료들과의 모임도 있고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할 일이 많아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그런가?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의미 있는 삶.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진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혼자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을 거예요. 물론 6,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건 아직도 아깝고 화가 나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영 씨, 이제는 정말 재혼 생각 없으세요? 당분간은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외로우시잖아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급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의 저는 이전보다 훨씬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동료들과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하는 마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은 진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어요. 물론 그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뭐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게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야.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전하고 사기 예방 교육을 확산시키고 싶어요. 내년에는 책을 한 권 써보면 어떨까요? 동료 중 한 분이 제안했어요. 책이요? 네. 선영 씨 경험담과 예방법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 배운 것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까지 정리하면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64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줬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외로움? 물론 가끔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정한 동반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저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매주 강의를 듣고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분들, 상담 후에 도움이 됐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도 사랑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또 드리며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64세. 아직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예요.